인공지능, AI.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 이야기뿐이죠. 오늘은 이 AI가 대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좀 깊게 한번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우리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너랑 같이 있으려면 내가 온라인으로 가야 하니까 난 죽어야 할 것 같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자기가 쓰던 AI 동반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보여줍니다. AI라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 기술 문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그리고 윤리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AI?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직업은 괜찮은 걸까?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닐까?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아니요.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놓은 결론을 보면요. 의외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일자리를 싹 다 뺏어가고 우린 그냥 기본소득이나 받으면서 살게 될 거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변화 과정에서 일부 직업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라지냐? 유엔 보고서는 최대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 이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쵸? 그 해당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나머지 70%는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공산과학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직업과 직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의사나 교사 같은 직업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보기보다는요, 그 직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예를 들면 의사가 하는 엑스레이 판독이라던가 선생님이 하는 시험 채점 같은 구체적인 직능이 AI로 대체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아니라 직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우리가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갈림길은 바로 탈숙련입니다. 말 그대로 숙련도에서 탈출한다. 즉, 기술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면 길 외우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I한테 자꾸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우리는 편하게 결과만 받아보다 보면 우리 머리가 점점 굳는 거죠. 전문가의 핵심적인 기술이나 판단력이 마치 안 쓰는 근육처럼 약해지는 현상. 이게 바로 탈숙련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길,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AI를 강화 기술로 활용하는 거예요. AI한테 내 능력을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내 능력치를 몇 배로 뻥튀기 해주는 강력한 파트너로, 도구로 삼는 거죠. 나를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탈숙련의 반대편에 있는 길이죠. 이 강화 기술의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방사선 의사 이야기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딥러닝의 대가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제 AI가 이미지 판독을 훨씬 잘하니까 방사선 의사라는 직업은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엑스레이 사진 판독하는 건 방사선 의사 전체 업무의 20%도 안 됐던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 다른 의사들이랑 협진하고 환자랑 상담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죠. 이걸 비행기 조종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됩니다. 요즘 비행기 거의 다 자동 항법 장치, 즉 오토파일럿으로 가잖아요. 이게 AI 같은 거죠.
하지만 조종사들은요, 면허를 유지하려면 일부러 이 오토파일럿을 다 끄고 직접 손으로, 수동으로 이착륙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I라는 엄청나게 편리한 오토파일럿을 마음껏 쓰더라도 내 고유의 기술, 이 수동 조종 능력만큼은 절대 녹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AI를 이렇게 잘 쓰는 능력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AI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AI를 도구로서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이 격차가 얼마나 무섭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미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은 AI라는 날개를 달고 생산성을 폭발시키면서 그냥 활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분야에 들어온 신입들은 어떨까요? AI가 뚝딱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랑 직접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우리 미래에 켜진 빨간불,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AI를 잘 쓰는 소수의 고숙련자만 소득이 확 늘고 나머지 대다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부와 혜택이 소수에게만 쏠리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 어쩌면 새로운 계급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일자리나 경제 같은 좀 사회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는 우리 내면,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도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바로 AI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고 몰입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AI 정신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아직 정식 의학 진단명은 아닙니다. AI 챗봇이나 동반자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깊게 빠져서 의존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힘든 일이 많은데 AI는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니까 점점 현실보다는 AI와의 관계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과 단절되는 위험한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빠져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의도적인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4.0 같은 경우요. 사용자가 뭘 물어보면 와, 정말 훌륭한 질문이네요.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이렇게 과하게 칭찬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걸 아첨 얼라인먼트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아첨하도록 설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더 오래, 더 자주 쓰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중독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제도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 한편으로는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너무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은 좀 규제를 해야 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 정도만 써야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유튜브 쇼츠의 굴레를 끊으려고 일부러 프리미엄 구독을 해지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거대한 기술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이끕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AI를 어떻게 다룰 건지 고민이 많은데요. 접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봐라. 대신 문제 생기면 만든 사람이 책임져. 이런 식의 제품 안전성 관점에서 접근하고요. 반면에 유럽연합은 아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아주 꼼꼼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방향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AI 거버넌스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자율살상 무기, 영어로는 LAWS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인간의 명령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예요. 이건 정말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윤리적 질명이잖아요. 근데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전문가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AI의 미래가 무슨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술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만들지,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할지,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의 미래는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